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게 법률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카페 내 골절 사고 보상 책임은 세입자의 만행.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 줬어요. 얼굴 상처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네, 이렇게 4가지 사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법안은 일명 최상병 특검 법안입니다. 네. 그 총선 직후에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한 만큼 최상병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 법안의 이름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7월 한 여름쯤에 발생했던 그 최상병 사건이 좀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최수근 상병인데요. 네. 이 사망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제 일병이었는데 네. 순직이 인정되면서 상병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전 중에 해병대 1사단 소속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네. 실종된 뒤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5일에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에서 해병대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해병대 1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인데요. 네. 이 임성근 사단장은 요청을 받고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장병들에게 그 장병들이 수행할 작전이 피해 복구 작전에 중점을 둔 실종자 수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재난 요청을 받은 직후에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네. 당일에서야 비로소 장병들한테 알리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뒤늦은 지시로 인해서 장병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안정장구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구명조끼를 왜 안 줬느냐 이게 좀 안타까움을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그 해병대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입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언론 사진에서 나오다시피
허리만큼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물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 사실 근데 급류가 예, 엄청 그 물살이 예, 거세서 사람이 좀 서 있기도 좀 힘든 예, 상태였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도 무릎 나왔고요. 높이만 와도 네.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허리까지 되는 높이까지 물 깊이에 투입이 되면서도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초래된 게 이제 인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네. 많이 받았고요. 네. 또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명조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 정도 급류에 투입이 되면 이제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화를 착용하게 해야 네.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심지어는 장화만 신고 장화만 들어가는 신고 걸로 들어가게 알려졌죠. 함으로써 뭐 장병들이 되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저 때 최수근 상병만 휩쓸려 간 게 아니라 네, 한 다른 4명인가 또, 예, 네. 맞습니다. 4명인가 5명 정도 되는 장병들이 휩쓸려 갔는데 다행히도 다른 장병들은 헤엄쳐서 네.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 안타깝게 이제 최수근 상병은 탈출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사망한 채로 좀 발견이 네, 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네. 이제 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좀 언론에 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은 최수근 상병의 이제 사망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군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조사를 예, 시작을 맞습니다. 했고요. 이때 이제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책임자가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1차적인 조사를 한 결과 이 해병대 1사단장 아까 말씀드린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재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민간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2심부터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1차적인 조사는 하지만 네. 본격적인 수사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개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조사를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도 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었는데요. 네. 네. 뒤늦게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보고한 날, 그 예. 다음 날에 이루어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그 사이에 뭐 국방부 장관은 뭐 해외로 어디 나갔다라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박정훈 대령은 이미 경찰로 입첩된 상태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 사건 이첩돼서 기록까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에서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수사 은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라는 혐의로 항명죄로 수사를 받게 되고 군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또 논란이 더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이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뭐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이 어떤 이 수사 관련된 혐의 사실, 피의 사실을 축소하라라고 이제 외압을 행사하였고, 뭐 이첩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수사 기록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등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작년 7월이면은 지금 꽤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좀 진척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그 법적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되는 것이 네. 당연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지휘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뭐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발령지에 출근을 하지도 않고 무보직이라는 이제 특혜를 누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황제 네. 연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임성근 지금 예. 사단장이 그러고 예.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휘 네. 체계의 최고인 이제 네.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전 네. 장관은 이제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다가 언론에 네. 이제 문매를 맞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귀국하면서 되게 당당한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네. 이제 이 자신의 이첩 보류 지시와 그 사건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네. 취지의 이제 입장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후에 최상검 특검 법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아, 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약간 또 번복하는 입장이 좀 느낌이 변화하고 있네요. 있어갖고 네.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이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아까 해병대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그 수사단장은 지금 이제 그 항명죄랑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에 좀 담겨진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 특검법에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지, 요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부분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하여서 뭐 대통령실 그 외에 이제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부 등 그 고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또는 이제 직권 남용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뿐만 아니라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장이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받아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교섭단체가 이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임명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성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이 얼마까지 존치를 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인데요. 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로부터 20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고요. 그 준비 기간이 만료한 다음부터는 7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공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하나여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 그 신속 처리 안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지금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해당 법안 추진을 했던 야당에서는 지금 이걸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다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18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월 3일부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표결을 거쳐서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여당에서도 좀 예.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예, 이런 기류를 볼 때 네.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여러 차례 네, 행사하지 벌써 않았습니까? 9개 법안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뭐 국정 쇄신의 입장으로 바뀌겠다라고 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이번 국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당은 그렇고, 아니 야당은 그렇고 네. 여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여론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경향신문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73%의 네, 73%. 예, 여론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 연령,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4%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34%의 응답에 비해서 크게 앞선 걸로 보아서 여론의 전체적인 방향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뭐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주류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여당 전체 주류 입장은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총선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사건 특검법과 관련해서 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공개적으로 예, 밝혔고요. 밝혔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도봉구의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류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 초에 있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과연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어떤 점이 혹시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손님이 한 명이 의자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고 골절이 됐다고 저한테 네. 막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뭐 찾아와가지고 네.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이제 책임보험도 안 들어놓은 상태라서 네. 이거를 보상금을 주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지금 카페 손님이 카페에서 이제 좀 뭐 사고를 당하신 것 같고, 거기와 관련해서 좀 책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좀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쟁점은 그 매장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에 대해서 카페 운영자가 책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다친 고객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를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손님이 골절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사고 책임에 대해서 매장한테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뭐 자신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본인도 네.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예. 자기가 했다고도 하다가 또 저희가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그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는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예. CCTV를 안 그래도 확인해봤는데 네. 뭐 약간 원래 좀 쩔뚝거리는 분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네. 의자에 걸려서 넘어진 건 맞더라고요. 아, 혹시 그 거기까지는. 의자에 넘어질 때는 뭐 주변에 누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진 건가요? 언제 매장에 들어오다가 아, 들어오다가, 네, 저희가 이제 청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서 네. 조금 바닥이 미끄럽긴 했거든요. 아, 네. 그렇기도 했고 좀 의자도 좀 덜 치워진 부분이 있어서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매장을 오픈을 한 상태에서 들어왔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아, 매장 오픈하고 뭐 첫 손님이었어요, 그러면? 첫 손님은 아니고 네, 한 네. 한두 분 정도 계실 때 들어왔거든요. 아, 네. 좀 바닥이 미끄러웠다라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요. 혹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의자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바닥이 먼저 미끄러웠기 때문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의자에 걸린 건가요?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네. 저희 쪽 책임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CCTV 상에서는 뭐 네. 그분이 좀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계셨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물 청소를 하던 와중이라 가지고 아, 네. 미끄러웠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청소를 해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그 물기 때문에 넘어진 거라면 매장 쪽에서도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고객의 뭐 매장 측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요. 그 물청소로 인해서 당시에 바닥이 미끄러운지가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그럼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요구하는 보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뭐 금액도 그렇고 금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항목들을 요구하던가요? 뭐 위자료만 요구하던가요? 골절이 예, 생겼으니까 예, 치료비랑 위자료도 그렇고 네, 뭐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뭐 음, 쉬는 부분도 있었다고 예, 뭐 그런 부분 생활비 측면에서 그런 것도 요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거 관련된 의무 기록 같은 거는 살펴보셨나요? 뭐 입원을 진짜 이 사람이 골절로 인해서 뭐 입원을 했었는지 의료 기록 같은 거는 떼왔었나요? 뭐 진단서라거나? 아니요,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구두로만요? 말을 전해드리는데. 네. 그러면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상담자께서 뭐 나는 이제 뭐 바닥 관리도 철저히 했었고 뭐 통행에 방해될 수 있는 뭐 장애물도 없었고 넘어진데 전혀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보상 요구안을 뭐 수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되게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리고 뭐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좀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고객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객이 요구하는 보상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 보상에 부합하는 기록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골절이 있었다면 골절 진단서, 그리고 뭐 입원을 했다면 뭐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뭐 치료비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좀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우선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책임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뭐 책임보험이 뭐 의무보험은 아니니까 뭐 그게 이제 그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제 그 이 카페를 운영하실 때 만약에 의무보험이었다면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안 들으신 걸로 봐서 이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보험이 없다면은 뭐 사비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예. 그리고 그분이 CCTV를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예. 혹시 제가 그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CCTV는 이제 보여줄 의무는 없으신데 그냥 자발적으로 뭐 합의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거기에 이제 또 거기에 그 원래는 이제 어떤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뭐 CCTV를 보여주시는 거는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이 좀 치료비나 이런 거를 좀 과하게 요구하면 제가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의 손해배상 액수를 한번 산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일시수입 같은 경우는 입원한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의 소득 100%가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수입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 사람이 치료비를 제출한 돈, 요게 이제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그 전체 손해 중에서 내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교통사고처럼 어떻게 과실 비율 도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합의하시는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나의 과실이 더 크다, 작다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만약에 크다고 하면은 뭐 50%에서부터 뭐 8, 90% 사이에 어느 범위까지 내가 과실을 인정할지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손해액에서 그 과실 비율을 곱한 게 나의 책임 부담 비율이다라고 내가 책임을 부담할 손해배상 액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우선은 손해배상 액수를 따지려면은 그 상대방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 상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상세 내역을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큰 게 이제 어떤 후유장애, 보통 이제 골절장애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나 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는지
지금 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중단된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가 원만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로 인해서 뭐 나중에 이제 민사상, 형사상에 또 문제가 없고 또 후유증까지도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서까지 잘 작성을 하셔야 이 사건이 제대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여기까지 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네. 뭐 카페에는 사실 손님들이 수시로 이제 드나드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사고가 되게 자주 발생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좀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카페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기는 한데요. 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물 청소해서 바닥이 미끄럽고 이런 거라면 네. 뭐 상당히 뭐 매장 운영자에도 책임 인정될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이런 안전사고 관리는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책임보험 정도는 좀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마련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린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놓고 경기도 인근 시골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2022년 7월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만료돼 한 60대 노부부와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 기존 세입자와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붙박이장을 비롯해 중문, 화장대 등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 원목 가구들과 벽지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세입자가 직접 한 건지 초록색 페인트가 얼룩덜룩 묻어 있어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세입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계약자인 노부부는 신혼인 30대 딸 부부와 함께 살 예정이었고 사위의 주도 하에 기존 가구와 벽지의 원래 색감을 아예 없애버릴 작정으로 온 집안을 셀프 인테리어 해놓은 건데요. 미리 입주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집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노부부에게 항의하자 페인트 칠한 부분은 사포질과 시트를 붙여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려 방이 5개나 되는 49평 아파트인데 방마다 페인트 칠을 해놔서 피해 면적이 너무 큰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벌써부터 해당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좀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제 민사 형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네. 민사는 이제 그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형사적으로는 손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네. 과실로 인한 손괴를 했을 때는 처벌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기본 옵션이라는 것에 기본 옵션으로 된 물건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임대인 소유는 확실한 거고 여기에 뭐 어떤 페인트를 얼룩덜룩 칠했다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상회복을 하지 못할 정도의 훼손을 가했다라는 거는 손괴 행위로는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고의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상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괴 행위를 한 경우는 손괴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 볼 만한 건 뭐 주거침입도 좀 요 상단글로 보아서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조금 그런 게 보이는데요. 네. 결론은 이제 주거침입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너 셀프 인테리어 하라고 보내준 거는 아니지만 입중 청소하라고 보내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승낙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은 인정되긴 좀 어렵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미리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비번을 네.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허락을 그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네.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보니까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지금 중문 화장대 그리고 뭐 원목 가구들 벽지 곳곳 거의 뭐 집안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이 상당한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가장 먼저 좀 어떤 네. 조치부터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현장에 지금 훼손된 상태의 현장 사진과 네. 그리고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시작할 당시에 계약 당시에 사진이 있어야 아, 이게 네. 원상회복 범위가 어떠한지 어떠한 만큼 훼손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조치입니다. 네, 지금 그 원상 회복 의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뭐 어떤 내용이 이 원상 복구 네. 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네. 발생하는 의무인데요. 임대차 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요구를 했는데 이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담자님이 대신해서 이제 좀 직접 원상 복구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상 회복을 임차인이 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스스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원상 회복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그 동안에는 이제 임차인을 새롭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임대료 상당의 손해까지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제 임대인, 임차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만약에 이 원상 복구를 좀 하지 않으면은 그 수리비,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돌려줘도 되는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증금은 임대차와 관련된 손해배상 의무도 담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원상복구 비용만큼 아까 말씀드린 뭐 임대료 상당만큼 네. 제외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전세 계약을 2022년 7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로 보면은 이제 3개월 정도가 전세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임차인은 갱신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그 이분하고는 계속 가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네.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데, 이걸 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갱신 거절 사유 중에 네.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갱신 거절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파손의 정도, 뭐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갱신 요구 거절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인트 칠을 한 시점이 이제 이분이 그 사실은 그 입주하기 전에
뭐 안에 이제 그 내부 청소를 위해서 이제 비번을 알려주고 그랬을 때 이미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은데 전입 신고도 하기 전에 페인트 칠을 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좀 뭐 문제가 네. 없을까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괴 정도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주거 침입은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임대인 분께서 좀 항의를 하니까 임차인 분들이 뭐 사포질이나 시트로 좀 해결을 하겠다. 이것만으로 좀 원상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상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시작 당시로 네.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랑 완전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사용하다 보면 이제 손모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감소 요 정도를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 정도의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하면 되는데 사포질과 시트로 해결하는 것이 네. 그 정도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닳거나 네. 이런 부분은 마모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네. 원래 그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모습대로 좀 최대한 네.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네. 다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원상 복구 뭐 이런 의무를 좀 악용하는 또 임대인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만약에 임차인이 좀 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 당시와 종료 당시의 상태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네. 뭐 종료 당시야 그때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시작 당시에 사진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보존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죠. 임대차 계약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나중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부부가 계약 상대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페인트 칠을 주도한 거는 우리 사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를 좀 상대로 네. 당연히 이제 계약 당사자이지 네.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예, 계약 당사자인 이제 노부부를 상대로 해서 네. 원상회복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분쟁을 지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요령을 이미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약하기 전에 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네. 찍어두라고 하셨고 그 밖에 또 몇 가지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약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있다면 네. 예를 들어 원상회복 의무 뭐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천장에 뭐 어떤 타일을 깔았는데 네. 그 천장 마감재가 뭐 어떤 영업을 하다 보면 쉽게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 어떤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거를 완전히 100% 복구를 할지, 네. 아니면 또 일부는 남겨두고 할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특약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전에 이제 좀 사진을 찍어두거나 이러한 특약을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이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실까요? 저는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새로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증상을 설명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그래도 약만 잘 받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약을 먹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잠을 청하려 노력했지만 이 고통은 가시지 않았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정신과를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약이 잘못 나가서 정좌불능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럼 내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묻자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제게 고통을 주고 사과 한마디 없는 병원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좀 이 병원 측에서 좀 잘못을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좀 다퉈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 상담글에 보였듯이 이제 정자불능증을 네. 앓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 환자한테 상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형사 책임이 인정되면 또 쉽게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통 판례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약을 잘못 처방해 주는 경우. 네, 이렇게 약이 잘못 나간 경우는 거의 뭐 명백한 의료 과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이 잘못 나간 것뿐만 아니라 용량이 잘못 나간, 적합한 용량을 초과하는 용량이 나갔다거나, 네.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의료 과오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어떤 약을 준다거나 어떤 처방을 해줄 때는 의사에게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합한 약을 줬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해태한 그런 의료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자불능증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가만히 있기가 힘들 네.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극심한 네. 그런 그 질병이라고 보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정신적인 좀 피해 보상을 좀 청구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중에 하나로 위자료 네. 청구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아주 큰 상해가 아니라면 뭐 재산상의 손해배상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이제 통상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산상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상의 고통은 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원의 경향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보다는 이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회복하는 데 좀 주력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담자님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처음에 방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뭐 이제 약을 처방을 했는데 우울증이 더 나빠지거나 뭐 후유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다 포함이 돼서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자불능증까지 기존에 앓던 어떤 병이 아닌 새로운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네. 우울증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처방약을 바로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나빠진 것도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 악화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네, 그 이분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병원이 좀 나쁘다 이런 내용을 그 뭐 SNS나 인터넷에 올리면은 오히려 반대로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실제로 많이 사건이 발생하죠. 네, 이런 부분도 흔히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네, 오히려 이제 내가 의료사고의 피해자이지만 네, 그렇게 함부로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뭐 길에서 시위를 하거나 시위를 네. 하면서도 어떤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뭐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병원을 특정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수사를 받기도 하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처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받으면은 또 약국에 가서 좀 약을 또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약국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네. 약국에 대해서 좀 뭐 이 부분을 좀 설명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약사법 24조에 의하면 약사들이 반드시 복약지도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약국에 가보면 약사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네. 이건 하루에 몇 번 드시고 뭐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복약지도를 할 때 하나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부작용입니다. 네. 예,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 엉뚱한 약이 처방됐다면 그런 복약지도 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국 측에서도 이런 네.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좀 승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글쎄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이제 과오는 좀 명백해 보이는데 네. 손해배상의 범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는 조금
뭐 업무상 과실치상은 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네네. 그로 인해서 또 의사의 어떤 면허나 면허 정지나 박탈 같은 어떤 행정처분은 네. 법에 규정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